집값이 보통은 이제 조금씩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폭락세로 확 꺾이게 되는데, 그럴 때 벌어지는 일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 어때요? 부동산에 대한 굉장한 과열 현상으로 인해서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부동산 사는데 미쳐있다. 이렇게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일수록 내 집 마련하기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혼자 살면은 200까지 안 벌고 한 150 벌어서 한 50 정도 월세 내고 생활비 한 100 정도 쓰고 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나중에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은 적어도 집에서 살게 해줘서 자꾸 이사 다니게 하고 싶지 않은데, 물론 학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율 떨어지고 출산율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었죠. 굉장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호황을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거기에 부동산 거품까지 터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집값이 안정세를 띄웠던 나라가 있었죠. 일본이죠. 상업지와 주택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거품이 끼었죠. 거의 2.5배 그리고 3.4배까지 끼었다. 그 이후에 쭉 하락하면서 주택지가 83년부터 2005년까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상업지 같은 경우는 그때만도 못한 가격이 되었죠. 그래도 여기는 당시에는 집을 살 수는 있었어요. 왜? 집값에 120% 대출을 해주니까 사면 되죠. 100% 받고 사면 되죠.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사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거기다가 이 당시에 일본은 결혼 같은 거 뭐 생각하겠어요? 이때는 또 너무 또 그러니까 완전히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거기다 어떤 것도 있었어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팔고 다른 주택 살 경우 양도세 면제된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겠죠. 양도세도 안 내는데. 그리고 폭락하기 시작하죠. 전면 양도세 언제 도입했어요? 1989년. 다음 년도 지나고 바로 떨어졌죠. 전면 양도세 60%까지 징수했다. 양도세 이렇게 징수하니까 뭐 매물 부족, 지금도 뭐 똑같이 매물 부족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매물 부족은 이어졌어요? 매물 부족 이어졌는데 어때요? 떨어지죠. 거래량이 줄고 매물은 줄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락세니까 수요는 매우 부족이란 거죠. 그 다음에 뭐 토지 보유세 증가했죠. 감정가 수준으로 상속세 과표 수준으로 하고, 이런 규제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물론 그 전에 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그 뒤에 바젤 협약이 있었고, 바젤 협약으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지만 120%의 높은 LTV이기 때문에 은행이 굉장히 부실해졌죠. 수익은 높았지만 부실해졌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거의 6%대 정도 됐었는데 바젤 협약으로 8% 맞췄어야 됐죠. 그러니까 대출을 안 내주고 회수를 들어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금리까지 인상.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굉장한 폭락세를 나타냈다. 그 외적인 요소도 같이 봅시다. 거기다가 공급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집값 안 떨어질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풀어서 띄우려고 한 거겠지만, 아예 정부에서는 그런 방법 안 쓴다. 부동산 3법 때 보지 않았냐? 박근혜 대통령 때 재건축 풀어줬더니 집값이 뛰지 않았냐? 재건축 완화가 아니라 그냥 공공택지에 공급을 하겠다. 이게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왜? 그 당시에 연 100만호 정도가 계속 공급이 됐다. 그런데 인구는 줄고 있었죠. 그러니까 빈집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에 집값이 폭락이 된 거죠. 우리나라 어때요? 연 30만호 정도는 공급되죠. 당시 일본이랑 규모 비교해 봤을 때 30에서 35만호 이 정도 사이라면은 당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추세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대책을 엄청나게 쏟아붓게 만든 거 장기적으로 자기 무덤 판 거죠. 그 뒤에 나중에 진짜 폭락세 일어나고 나서 쭉 되니까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데 집값 안 떨어진다고 계속 유도했죠. 문제는 뭐예요? 경기 침체 플러스 인구 고령화. 이 경기 침체는 버블 터지면서 된 거죠. 일본이 경기 침체가 난 이유는 버블이 있었고 그 버블만 믿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으로 집을 많이 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나라를 장기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시한폭탄을 하나 장착해 놓고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초이노믹스를 뭐 그때는 했었어야 되느니, 부동산 3법 공급이 많이 필요해서 했다느니, 이딴 개소리를 날리는 인간들은 매국노들이죠. 매국노들. 일본 고령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집값 90년대부터 떨어졌죠. 그때부터 인구는 쭉 감소하고 있다. 70대 이상 인구 비중 쭉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국이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2060년, 지금부터 한 40년 후에는 일본을 능가하는 고령화 국가로 뽑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엄청나게 빠른 고령화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 예상 추이할 때 15에서 64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이걸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더 높아지는 거죠. 고령화율이 더 빨리 되고 있다. 일본이 30년 전 고령화율 때문에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거 따라잡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집값 올라가서 잡히고 나서 한 5년 뒤에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때쯤부터는 일본 잃어버린 20년대라 비스무리한 고령화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인구는 수요이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주겠지만 생산 가능 인구, 제가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가 왜 집값에 영향을 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노년 부양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쓸 수 있는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 가능 인구가 집값이랑 연관이 없다. 그냥 무작정 아몰랑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일본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꺾이면서부터 주택가격 지수도 쭉 꺾였다. 우리나라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최대. 그럼 주택가격 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올라간다? 말하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 이거는 누가 봐도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죠. 생산 가능 인구 때문에 부동산이란 건 무조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성이고 이 생산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유동성이죠. 근데 이 유동성이 계속 증가할 때는 그래도 집으로 흘러들어가죠. 근데 줄어들게 되는 시기에는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노년복지로 많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집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들이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택가격 지수도 똑같이 떨어질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요 감소와 생산성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를 것이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돈 많이 찍어내요. 기축통화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폐가치 폭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가능성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축통화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돈을 미친듯이 찍어낸다. 근데 이런 미친짓 할 만한 정신 똑바로 안 박힌 대통령은 없겠죠. 앞으로도. 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안 박혔더라도 하는 총재가 반대하겠죠.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죠. 부동산 정책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석유에 굉장히 한정된 수출의 98%가 석유다. 근데 유가가 폭락하니까 바로 실물 경제에 영향 주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원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나라는 기술력이죠.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OLED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판다.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냐? 아니죠. 당연히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 폭증은 없다. 저금리로 유동성 폭증한다. 이런 거 다 개소리죠. 그거는 대출 규제가 똑같은데 금리만 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옛 과거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리만 사태 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유로존 사태 터지고 쭉 떨어졌죠. 그동안에 언론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볼까요? 리먼이 9월 15일이었죠. 리먼 터지고 나서 아파트값 이틀 됐어요. 벌써 바닥이래요. 임대사업 할까? 바닥이었어요? 앞에 돌아가 볼까요? 바닥 가려면 멀었다. 근데 벌써부터 바닥론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도 똑같았죠. 반포 입성 노린다면 지름길이 있네. 그래가지고 급매물 잡아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제가 가끔 양아치 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그때 이야기했어요. 2008년 10월이에요. 한참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소형 아파트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 하면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서 소형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죠.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전문가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튀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첫 상승하더니 뭐 이전 시세 회복, 최고 상승률, 뭐 버블세븐 부활, 상승 반전, 회복세 뚜렷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기사들은 지들이 쪽팔리니까 다 지워버렸어요. 외국경제, 파인애플 이런 데들 당당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날려버려요. 지금도 막 호도하고 있죠. 언론이랍시고 외국경제, 특히 요즘에 제일 미쳐 날뛰는 게 제가 만국경제라고 불리는 거기죠. 파인애플, 오늘 돈, 그 다음에 뭐 건설사 따가리인 지럴드 이런 데들 믿음이 가요? 지들이 불리한 건 싹 지워버린다. 그렇다면은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호도하는 것들도 다시 지을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막 호도해놓고서 결과 안 나오면은 항의 들어오니까 저런 식으로 지운다. 예전에 종이신문 없애버리면 모르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검색에서 남아있는 거죠. 아직 2010년 다시 올랐죠. 집값 떨어지니까 마지막 기회. 집값 바닥. 계속 바닥 얘기하고 급매물 사라. 그렇죠. 2010년 넘버원 부동산 전문가 곰
근데 이 사람 지금도 와가지고 집값 계속 오른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6월까지 강남 급매물을 사야 되고 그 외 지역은 12월까지 기다리며 급매물을 잡는 것이 좋다. 2010년이죠. 자, 2010년 6월에서 12월까지 이런 사람들 막 계속 똑같이 호도하니까 조금 올랐는데 결국 쭉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하고 또 이렇게 올랐다가 하는 거죠. 믿으면 돼요, 저런 거. 전세 대란 시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전세 대란이니까 아파트 사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입주 물량 급감, 마지막 기회. 입주 물량 급감이라고 계속 유도하죠. 지금도 똑같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입주 물량 급감할 것이다. 그 당시에 리먼 터지면서 입주 물량 일시적으로 급감했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서 밀어내기 분양으로 일시적으로 급감한 거지. 인허가나 착공 물량들 보면은 분상제 이후에도 결국은 똑같다. 유도하는 거지 계속.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죠. 물구나무 서고 있을 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겠죠, 저분들은. 강남 부자들은 먼저 움직인다. 먼저 움직였죠. 먼저 팔았죠. 부자 보고서에서 2020년에 질병사태로 엄청난 위기가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위기가 왔었죠. 그리고 부자 보고서에서 2019년에 부자들은 이미 부동산 자산을 줄이고 있었다. 20년은 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현금 확보 더 했겠죠. 나중에 결과 딱 보면 현금 확보 더 했다는 거 나올 거예요. 니들 빨리 사라. 강남 부자들이 먼저 팔려고 움직였으니까 니들이 사줘야지. 기득권들이 돈 벌지. 이거죠. 그 다음에 홀대왔던 중대형 아파트에도 봄바람. 지금 중대형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도 거래량 조금 늘은 거 가지고 막 언론에서 엄청 때려대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2013년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개인 회생 저런 말 듣고서 2010년 12월까지 사라고 그랬었죠. 그 뒤로 망한 사람들이 쭉 늘어났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 그때보다 훨씬 더 영끌이 많기 때문이죠. 개인 회생이 늘어날수록 집값은 떨어지고 있었죠. 이게 폭증할 동안 주택담보로 1억 2천만원 1억 2천만원도 힘들었어요. 지금 영끌하는 사람들 1억 2천 정도로 끝나요? 5억 막 이렇게 받죠. 근데 문제는 이때만큼 거의 한 4배만큼 월급이 올랐냐 그때보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율은 줄었지만 그때보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월급은 개불도 안 올랐는데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결론, 이번 때부터 유로존 사태까지 이어질 때 끊임없는 호도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사야 할 때라고 계속 유도하죠. 하지만 이 언론들은 책임져주지 않고 지우고 토낀다. 지금과 행태가 똑같죠. 리먼에서 유로존까지 퍼진 것처럼 지금은 어때요? 미중 무역전쟁에서 질병까지 터졌다. 거기다가 미중 2차 전쟁 들어가죠. 그 다음에 2차 팬데믹 들어가죠. 이게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생산, 활동, 인구 감소는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거기다 플러스 인구 감소. 그리고 아까 뭐 규제 정책 하면은 계속 오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랑 똑같이 과거에 진행했던 일본도 규제 정책 강화했다. 버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린 건 아니다. 이 버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손해보니까 국제적으로 규정 만든 거잖아요. 바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네 싸게 팔아가지고 너무 이득 보니까 플라자 합의 만들고. 이렇게 국제적인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터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바젤3가 왜 나왔겠어요? 버블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바젤3 적용되면은 버블이 큰 나라들은 다 터진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데는 국제적인 협약이 나올 때가 버블이 크기 때문에 그때 항상 터진다. 그런데 자산 중에서 가장 황금성이 낮아서 대처하기도 힘든 부동산을 왜 자꾸 안전자산이라고 몰아붙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면을 봤을 때 집값 폭락할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부터 폭락할지는 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답이 정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